열정과 도전으로 성공한 조선 최고의 전문가들. 천년두 전문의 유상. 전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유상은 1683년 숙종 9년 한양에 전두가 크게 번졌을 때 숙종을 치료했던 천연두 전문의입니다. 그 공으로 고양군수 벼슬을 받았고 1699년 숙종 25년과 1711년 숙종 37년에 각각 세자와 왕자의 천년두를 치료해 상령 현관벼슬까지 받았어요. 그 시절 왕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왕가의 천년두를 3번이나 치료한 유상은 신분을 떠나 의술 실력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유상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그들은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말했어요. 전하께서 천년두가 심하십니다. 대비마마의 명으로 의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유상은 그들을 따라 바삐 궁으로 갔습니다. 임금의 처소 앞에서 도제조 영관과 의의 3명이 유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상은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진맥을 했습니다. 임금의 맥은 약했습니다. 낯빛은 하얗고 눈동자가 파랬지요. 유상은 진찰을 끝내고 대비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비는 어두운 낯빛으로 유상을 맞았습니다. 유상은 대비에게 절을 하고 앉았어요. 대비는 이마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유상에게 말했어요. 어이가 몇 날 며칠을 살폈지만 차도가 없어 자네를 불렀네. 전하는 어떠신가? 전하의 육체가 많이 허약하시옵니다. 대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유상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허약하시다. 허약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이들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냐. 옥체에 노폐물이 많아 그렇사옵니다. 마마를 치료하기에 앞서 인삼을 드시고 기운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유상의 굳건한 대답에 대비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제조를 따로 불렀지요. 마마 치료에 인삼이 쓰이기도 하느냐. 인삼은 열을 많이 내는 약재이므로 마마 치료에는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대비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비전에 맴돌자 도제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비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도제조에게 당부했어요. 유상이 인삼을 처방했다. 유상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보고하렸다. 도제조는 유상을 찾았습니다. 유상은 내관에게서 인삼을 받아 보온탕을 만들었습니다. 도제조는 유상에게서 약탕관을 빼앗아 보온탕을 땅에 쏟아버렸지요. 바닥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어요. 마마에는 인삼이 금기이거늘 어찌 인삼으로 약을 만드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차가운 기운이 강하셔서 성질이 뜨거운 음식을 드셔서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유상은 도제조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온탕을 다려 임금에게 올렸어요. 임금은 보온탕을 먹은 다음 토에서 낯빛이 더 하얘졌습니다. 게다가 먹은 게 없어서 얼굴은 더 헬쑥해졌지요. 그러자 유상은 이번에 닭고기를 처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비가 유상을 급히 찾았지요. 대비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유상에게 소리쳤어요.
닭고기를 처방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처방한 인삼 때문에 전하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인삼 때문에 마마신이 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고기까지 처방하느냐. 대비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하셔서 몸에 찬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기력이 쇠약해지었사옵니다. 그래서 닭고기를 처방했사옵니다. 대비는 유상을 매섭게 노려보았지요. 서슬퍼런 대비의 눈초리에 궁녀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유상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약 전하의 육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소신이 죽음을 각오하겠사옵니다. 유상은 대비의 허락을 받고 닭죽을 만들어 임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소에 있던 궁녀들은 임금이 토한 것을 치우느라 바빴지요. 유상은 닭죽을 임금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기운을 북돋아줄 닭죽이 옵니다. 짐은 먹지 않을 것이다. 모두 토하니 먹어도 소용이 없다. 물리도록 해라. 임금의 말에 유상은 빈 그릇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2 그릇에 죽을 옮겨 담기를 반복했습니다. 임금은 유상의 행동을 이상히 여겼어요. 뭘 하는 것이냐? 죽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도 1 숟갈 정도는 본래 그릇에 남아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유상의 말에 임금은 수절을 들었습니다. 유상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임금의 처소에서 나왔지요. 초조하게 유상을 기다리고 있던 도제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삼에 이어 닭고기까지? 너는 금기를 2번이나 어겼다. 내 놈 때문에 전하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전하는 인삼과 닭고기로 기운을 차리셔서 곧 나으실 겁니다. 유상은 도제조의 비난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임금의 토하는 증상은 줄었지만 낯빛은 여전히 나빴습니다. 게다가 얼굴은 고름과 딱지로 얼룩덜룩했지요. 유상은 임금을 진찰하고 나서 처소에서 나오면서 대비와 마주쳤습니다. 임금의 차도를 묻는 대비에게 유상은 힘주어 말했어요. 전하의 기운이 많이 회복되었사옵니다. 하오나 고름이 잡히지 않아 점이고를 처방하고자 하옵니다. 유상의 말에 도제조는 놀랐습니다. 도제조는 유상을 빤히 보며 말했지요. 점이고라면 약성이 강해 잘 쓰지 않는 돼지꼬리 피로 만든 약 아닌가. 유상은 대조제의 눈빛에 맞섰어요. 도제조와 함께 있던 어이들이 모두 수근거렸으나 유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요. 그렇긴 하나 점이고를 쓰지 않으면 용원에 흉이 생깁니다. 대비는 유상과 도제조의 대화를 듣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인삼과 닭고기를 드시게 했으나 전하께서는 차도가 없고 점점 심해지지 않느냐. 더는 내 처방을 믿지 못하겠다. 대비는 점이고 처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상은 새벽에 내의원으로 숨어들었지요. 숙직을 하고 있는 어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유상은 까치발을 하고 조용히 내의원 안으로 들어가 점이고 하나를 훔쳤어요. 다음날 유상은 소매 속에 점이고를 숨긴 채 임금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이고를 몰래 약탕에 넣었지요. 하지만 탕약의 색이 달라진 것을 의심한 도제조는 내의원에 있는 점이고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점이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도제조는 유상을 급히 불렀지요. 혹시 내의원에서 점이고를 훔쳤는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
점이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인이 내의원에서 몰래 가져와 처방했습니다. 도제조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도제조는 내의원을 책임지는 자리였기에 점이고를 도둑 맞았다는 게 알려지면 문책을 당하지요. 도제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상에게 물었습니다. 점이고 처방에 자신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점이고는 전화의용원에 생긴 고름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도제조는 곧장 임금의 처소에 들어 탕약을 드렸습니다. 임금은 심하게 토했고 얼굴에 생긴 고름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맥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요. 도제조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유상을 찾았습니다. 전하께서 정세가 더 심해지셨네. 다시 토하시고 고름도 심해지셨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전하께서는 명현현상을 겪고 계십니다. 나아지기 전에 잠깐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기운을 회복하셨으니 마마를 이겨낼 것입니다. 다음 날 유상은 아침 일찍 임금의 초소에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뒤덮었던 고름이 다 나아서 딱지가 흉터 없이 떨어졌어요. 진찰을 마친 유상은 대비의 부름을 받고 대비전으로 갔지요. 화려한 옷을 입은 대비는 유상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거짓말같이 말끔히 나으셨네. 자네의 처방이 옳았단 모양일세. 자네를 믿지 못했던 것 미안하네. 대비의 말에 유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마,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마마께서 금지하셨던 점이고를 전하께 처방하였나이다. 하지만 대비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하께서 다 나으시지 않았느냐. 끝까지 너를 믿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제 잔치를 열어야겠다. 내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다. 유상은 임금의 치료가 끝나자 궁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유상은 벼슬을 받았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마마 치료에 열중했어요. 어느 날 유상의 명성을 들은 한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얻고 유상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은 낡은 옷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마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를 유상에게 보였습니다. 온 마을에 마마가 돌아서 이제 이 아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는 가쁜 순을 몰아쉬었고 두 뺨은 붉었습니다. 유상은 아이의 맥을 짚었어요. 맥이 강하게 뛰었지요. 마마를 앓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닷새 전부터. 유상은 아이의 맥을 다시 짚어보고 얼굴에 핀 10곳도 살펴보았습니다. 시체땅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시체? 시체라고요, 의원님? 아무리 천한 신분이지만 어찌 사람의 시체를 약으로 쓰라고 하십니까? 유상은 놀란 할머니를 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시체땅은 감 꼭지를 달여서 만든 약입니다. 감 꼭지가 사람 시체와 닮아서 시체탕이라고 하지요. 마마열이 아이의 속을 상하게 했으니 감 꼭지를 달여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유상에게 절을 하고 이제 살았다며 기쁘게 돌아갔지요. 유상은 돌아가는 할머니와 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마마는 어떤 병일까요? 마마의 정식 병명은 천연두이지만 마마 두창이라고도 합니다. 천연두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전염병인데 1980년에 퇴치되었다고 선포되기 전까지 가장 두려운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두는 열이 나면서 약 이틀 뒤에 발진이 시작되어
구진, 소포, 농포의 단계를 거쳐 고름이 말라붙으면 흉터를 남깁니다. 지금은 천연두 예방이 발달되어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치료약이 없던 위험한 병이었어요. 천연두가 낫기까지 술과 생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청소는 물론 머리도 빗지 않았어요. 상중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됐습니다. 이런 금기사항을 지킨 뒤에 천연두가 나오면 마마신을 보내는 배송굿을 했습니다. 마마신을 잘 보내서 다시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왕실에서도 천연두가 걸린 환자가 생기면 왕도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김치 반찬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비, 세자의 천연두가 나오면 축하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마지라는 뛰어난 악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은고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지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청각이나 촉각이 발달해 악기를 잘 다루었기 때문에 금은고 명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장학은 소속의 악기를 다루는 관현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마지도 뛰어난 금은고 실력으로 시각장애인 음악가인 관현맹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게다가 장학은 전체의 음악감독 격인 전학을 2차례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마지가 금은고를 들쳐매고 장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이마지 외에도 장학원에 출근하기 위해 길을 나선 악공들이 몇몇 눈에 띄었지요. 장학원에서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흥겨운 음악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있을 궁궐잔치를 위해 관현맹인들이 함께 모여 연습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마지는 관현맹인들에게 다가가 가만히 그들의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름답고도 청아한 악기 소리가 이마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악공이 이마지가 왔음을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마지가 자신도 모르게 음악에 맞춰 손바닥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학날이 나오셨습니까? 다들 수고가 많네. 그런데 몇몇 금은고 소리가 왠지 모르게 탁하게 들리는구먼. 연습이 끝나면 금은고줄을 한 번씩 살펴보게나. 분명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것세. 그리고 이번 궁궐잔치는 대비마마를 위해 열리는 것이니 소홀함이 없이 더욱 잘 준비해야 할 것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마지는 장학원을 돌며 악기 소리가 어떤지, 연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마지는 서둘러 용제 성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현은 장학원의 우두머리인 제조를 지내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악학계법을 편찬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는 평소 이마지의 금은고 소리를 무척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음악으로 맺어진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마지는 딱히 정해진 거처를 두지 않고 생활했고 대부분 장학원과 가까운 주막이나 성현의 집에서 몇 달씩 기거했습니다. 이마지가 성현의 집을 찾아가자 그는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전학 왜 이제야 오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대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요새 궁궐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닐세.
어서 들어가 엄하고로 그간의 해포나 풀도로 가세.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 우선 한 상 가득 차려져 나온 음식들을 함께 먹었습니다. 얼마 후 이마지는 금은고를 꺼내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지의 연주 연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현도 자신의 금은고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의 금은고 소리는 이마지의 것만큼 맑고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허, 그거 참. 부지런히 연습했는데도 금은고 소리가 이리 막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저 답답하기만 하네 그려. 그 말에 이마지가 뭐가 문제인지 금방 눈치를 채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너무 부지런히 연습하신 탓에 금은고가 몸살을 앓고 있나 봅니다. 악기도 사람과 같아서 부지런히 연습한 뒤에는 반드시 푹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요. 금은고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허허, 참 악기 팔자가 상팔자로군. 자네도 여전하구먼. 소리만 듣고도 어찌 이리 금은고의 상태를 훤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인가. 대단하구먼. 성현이 이마지의 솜씨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마지는 앞이 보이지 않아 금은고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금은고의 소리만 듣고도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마지에게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장학은 전체의 음악 감독을 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지요. 그는 악기의 마음마저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음악인이었답니다. 이마지가 금은고의 현을 이리저리 당기며 다시 맞추자 아까와는 확연히 다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성현이 이마지의 연주를 한참 동안 감상하다가 큰 소리로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전학의 금은고 소리는 오묘하고도 신비로워 마치 신선이 연주하는 것과 같다네. 자네의 금은고 연주는 정말이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지. 이마지는 성현의 칭찬에 못내 쑥스러운지 가볍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세상에서 더는 이마지의 금은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학은 전학을 그만둔 이마지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현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마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현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익숙한 금은고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현은 이마지가 세상에서 사라진 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금은고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금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한 여자아이가 거리에 앉아 금은고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개 집안의 여종이었는데 오래전 이마지에게 금은고를 배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현은 여자아이의 금은고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마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을 떠받친 작은 그인들. 굽은 등으로 조선을 떠받친 신하 허조. 세종이 조선을 다스리던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해시계가 발명되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고 처구기로 내리는 비의 양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알고 비의 양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농사일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의의 글인 한글이 탄생한 중요한 일도 있었지만요. 세종의 곁에는 황희, 박연, 장영실 등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들과 함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었지요. 세종의 곁에는 등이 굽은 신하도 있었답니다. 조선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허조였습니다. 허조는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매우 작았습니다. 거기다 어깨와 등이 굽어 있어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의정이 오를 만큼 세종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이 어떻게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을까요? 새벽 하늘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왔습니다. 허조는 오늘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하인이 허조가 일어난 기척을 눈치채고는 재빨리 방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입니다만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허허, 아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하느니라. 새벽닭이 온 뒤에 일어나는 것은 안 될 말이지. 넌 얼른 가서 세수물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몸을 정갈이하고 머리를 빗어야겠다. 허조는 몸이 불편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요. 몸단장을 마친 허조는 가마를 타고 그의 형이 사는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당시 높은 관직에 있던 양반들은 가마꾼들이 매는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는 허조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가마가 형이 사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허조는 언제나처럼 가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마를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가마에서 내린 허조는 자신의 두 다리로 직접 걷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오, 어서 들어오게. 이른 아침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허조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의관을 갖추고 있던 형 허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허주는 다시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봐라, 어제 만들어 놓은 맛 좋은 다가를 내오도록 하여라. 두 사람은 맛있는 다가가 차려진 상을 가운데에 두고 시시콜콜한 집안일에서부터 나랏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허조는 나랏일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허주는 가만히 생각하고는 동생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었지요. 형님, 저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옛말에 사람에게 어진영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운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인 것이 당연하지요.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집으로 온 허조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황희정승과 함께 사안부 감찰직을 맡게 될 후보를 선정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황희는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허조는 자신과 닮은 황희와 함께 일을 할 때면 항상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자는 지난번에 자기를 추천해달라면서 저에게 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족제비틀로 만든 고급 붓이지요. 그때 거절하고 조용히 돌려보냈는데 이번 관직에서 탈락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그자가 감찰직을 맡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안부 감찰은 그 어떤 자리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허조에게는 사사로이 청탁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지요.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허조에게 뇌물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인사 문제를 모두 처리한 허조는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자상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을 모시는 뇌관이 큰 소리로 허조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두 눈을 찡그리며 책을 보던 세종이 고개를 들어 정답게 허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자의정을 기다렸소. 송구하옵니다. 한데 안질은 좀 어떠하시옵니까? 전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고 괜찮다오. 세종은 평소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매번 임금님을 보면 건강이 어떠한지부터 묻곤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법 개정은 어찌되었소? 생각이 좀 바뀌었소? 요즘 세종은 법 개정 문제로 허조와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허조가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세종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무리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무작정 기존의 법을 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법이 어찌 백성들 위에 있단 말이오. 허허, 이런 고집불통을 보았나. 이날도 세종은 허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허조는 임금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지요. 마침내 궁궐에서 업무를 마친 허조는 퇴근하여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데 궁궐을 나서는 허조의 뒷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던 탓에 허리에서 우두둑 하며 소리가 났습니다. 허조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면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하자 집 안에서부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 손자가 집안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밖에 나가 놀다가 다리를 다쳐 큰 소리로 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허조는 평소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웃 어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 몸을 다친 것이었습니다. 허조는 허리가 아파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손자와 함께 조상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했거늘 너는 어찌 어른들의 말씀을 어기고 밖에 나가 다리를 상하게 한 것이냐. 먼저 조상님께 잘못을 고한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라. 그리고 당분간 집 안에서 근신토록 하여라. 허조는 이렇게 손자를 따끔하게 혼낸 뒤 아이를 돌보는 하인인 보모를 불렀습니다. 보모는 허조에게 혼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허조는 보모에게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로 종아리를 맞는 벌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의 잘못은 내 책임이기도 하니 종아리를 대어라. 이처럼 허조는 평소 자식들뿐 아니라 집안의 노비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규율에 맞게 엄하게 다스리곤 했습니다. 집안 단속을 마친 허조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구나. 몸이 좋지 않으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오늘은 어쩐지 매우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앞마당의 하늘 위를 바라보니 둥근 달이 떠 올랐습니다. 그 앞으로 야인 매 한 마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